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여당 지도부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9만여 명 급증하면서 넉 달 만에 최다인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기저질환자가 주말에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이 작동 중에 갑자기 깨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에 나선 삼성전자 측은 단순 접착 불량일 뿐 자체 결함은 아니라며 현재 리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큰 피해 없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홍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첫 공식 회견이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예상했던 15분을 넘겨서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면서 본인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발언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시장,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한 것도 성과로 꼽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140건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 폐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민정수석실 폐지 등도 정부 성과로 밝혔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오늘인데요. 그런 만큼 여당 내 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즉답은 피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전날 약식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출근길 약식회견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비판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혹평을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회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시청을 마친 직후 YTN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갈 텐데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무엇보다 100일 동안 정쟁에 가려져 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3개월 조금 넘는 업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면모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말이나 쇼나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로 보여주는 전공법으로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 밖에 준비된 원고나 프롬프터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 역시 돋보이는 부분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평가는 많이 달랐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내세울 내용도 기대했던 내용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빈술에만 요란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20점에 불과한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은 모든 국정지표에서 잘못됐다는 심판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저공사 수주특혜 의혹,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몰상식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신문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법원의 신문 절차가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오늘 오후 3시에 이곳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아직까지 이곳 현장의 분위기는 좀 한산한 모습인데요. 다만 취재진들만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미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직접 이곳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잠시 후에 이 전 대표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곳에 몰릴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그 근거로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96조는 1항에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정지가 거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고 최고위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일부러 줄사퇴해서 비대위 출범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사퇴한 뒤에 최고위에 참석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원 당규상 최고의 기능이 상실돼서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고요.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서 전국위 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은 쟁점이 된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비대위 전환 결정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 만큼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될까요? 네, 가처분 신청 사건의 특성상 결과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과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만큼 나오더라도 오늘 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문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원 결정도 내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신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전 대표는 어젯밤 SNS에 올린 글에서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심지어 정치 생명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이재박 비대위를 출범해서 당 정상화 과정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양측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 논란이 빚어진 당헌 80조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판단 결과에 대해 예단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나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정도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면서 이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당에도 본인에게도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기현 의원은 SNS에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비대위가 근본적인 처방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 지도부를 시도줬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은 SNS에 지금 당 절차를 어기고 당원 주권을 말살하고 있다면서 당원 주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일만 남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헌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80조 수정 안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헌 수정 안건은 비대위에서
당협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당무위는 모레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비대위를 거친 뒤에는 크게 수정하지 않고 안건이 통과되는 만큼 오늘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의원 수정이 필요한지를 두고 강론을 있었는데 오늘 초선과 재선, 삼선 의원들이 잇따라 비대위에 당원 개정에 대해 부정의견을 전달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앞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부착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이동 중인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가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 범죄에서 촉발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기저질환자가 주말에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만 803명입니다. 어제보다 9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19배, 2주 전보다는 1.5배 많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후 126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 수는 지난달 초 중순 일주일 단위로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다가 지난달 말부터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두째 주 1.18로 전주보다 0.04 높아졌고 7주 연속 이를 웃돌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이달 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예측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국은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에도 신규 환자가 빠르게 감소하기보단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이 83,665명, 해외 유입이 567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엿새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4명 줄어든 469명, 사망자는 42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이유로 연휴 기간 위중증 단계에서 호전 또는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 많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숫자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가 다음 달 초 800에서 900명 선,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에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가동률이 68%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중증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이 주말이나 휴일에 코로나에 확진돼 병상을 배치받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병상 주말 당직병원은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6주 동안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한낮에는 다소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 한때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정체전선이 지나고 있는 제주도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예보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늦은 오후 중북부 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조금 전에 끝났고 저희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고요. 일단 대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장님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면 틈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틈이 더 커 보인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복전 비서관님도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신 것 같다. 예. 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오늘 회견 제목이요. 대통령에게 듣는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53분간의 그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듣는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다. 그러니까 복귀왕 선배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께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기자회견 회견문을 봤을 때 와 100일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가 무척 많은 일을 했구나. 네.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자, 이거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와의 이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셨어요. 많은 국민들과 기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틈이 커 보인다라고 전 말씀드린 겁니다. 좀 비서관님도 살을 좀 붙여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것도 참 어색한 거죠. 보통은 이제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100일 기자회견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로 각 부처의 주요 업무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100일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박하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25점짜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과 겸손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본인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을 뿐이고 잘못한 것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100일이 됐는데 100일 기자회견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인가라는 어떤 의아심까지 자아내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 중에서 뭐 민생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통합의 문제가 있는데 통합적인 메시지도 또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지 않고 일종의 전 정권과의 어떤 선긋기 이런 내용들도 강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 모두 발언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 모두 발언 메시지는 좀 어땠습니까? 성과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예. 뭐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는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 위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민 응원 질책 걱정 않도록 민심 잘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주성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경제 분야를 좀 정상화시켰다라는 것, 시장의 효율, 공정이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사정 컨트롤 타워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대통령의 재정적 권력 헌법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과집 같은 걸 내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하고 어제도 당 정책위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하고 정책 자료집 같은 걸 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혹시 반대 측으로부터는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요. 저는 처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실무자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경우도 어떻게 100일 기자회견 40분만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분야별로 좀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가 이번에 보면 북한 문제 나왔다가 다시 또 국내 현안 문제로 되돌아갔어요.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현안 문제, 뭐 외교안보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분야별로 했으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프롬프터를 안 쓰시고 이 원고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 없어 하시는 거 아닌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하셨으면 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구나, 현안을 꿰뚫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도록 실무자들이 좀 준비를 좀 덜 철저하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프롬프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이 모두 발언이 사실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자회견이니까 조금 짧게 하고 기자들의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근데 당신께서 좀 현안과 관련된 정치적인 현안 질문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가장 기자들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한 거였는데 거기에 상당히 원론적으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뭐였냐면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셨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기간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국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부터 바꿔나가겠다고. 지금까지 뭐 하셨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전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복전 비서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소주성에 대한 비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렇습니다 하고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제 정책인 것 마냥 그리고 이것을 상식을 복원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비상식적인 정책만 5년 내내 펼쳤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으로는 걸맞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맞는 거죠. 대통령의 언어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 정부 비판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선거 때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출범한 지 100일 된 대통령에게서 저런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마치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큰 변화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하나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뭐 측근, 지인 이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했잖아요. 이러한 그 감찰 기능, 관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엔 좀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를 법무부로 옮긴 것 이것에 대한 자화자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순기능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장관 후보자들 낙마하고 이런 그 과거의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바꾼 것을 큰 개혁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은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요. 국민들은 그 권한이 내각에 있든지 청와대에 있든지 똑같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누구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모두 발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모두 발언이 한 20분, 나머지 한 34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었고 기자들은 12명 정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할 때 질문을 하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인적 쇄신 안 하겠다는 거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홍보 특보로 김은혜 전 의원을 그냥 좀 보강하는 수준이지 언론이나 야당이나 일부 저 같은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서실장 바꿔야 됩니다. 홍보수석 바꿔야 됩니다. 대변인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인적 쇄신 안 하겠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인적 쇄신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인적 쇄신 하시라. 인사 문제가 가장 지지율 하락의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로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분간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테니까
나의 뜻과 취지를 좀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뭐 하셨길래 지금부터 꼼꼼하게 다시 되짚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는지 네. 이 부분이 좀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다음 그래픽도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유, 긍정 이유와 부정 이유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한 그래픽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잘못할 것 같다가 45.8%, 그리고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가 20.7%로 집계가 된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기대감이 좀 없어 보이는 대목이고요.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쇄신의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적 개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인식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을 참모로 쓰고 장관으로 쓰고 하느냐가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취임 10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조차도 못하고 있고 또 교육부 장관 낙마했는데 아직도 뭐 후보 추천 못하고 있고 여전히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등 주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산모가 이제 건강하게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차원인데 우리 국민들이 선거의 몸살을 앓고 나서 다시 그 건강해지는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더 커지고 그리고 대통령을 아이로 치면 이제 목 가누고 제대로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인데 여전히 선거 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는 이런 모습 보여요. 선거 때보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는 표가 필요하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하려고 맞춰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의 인적 쇄신 안 하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부정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평가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월드컵도 있는데요. 지금 멤버 짜졌는데 보니까 안 돼요. 몇 번 경기를 해보니까. 그럼 바꿔야죠. 과감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렵다. 지금처럼 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국민의 걱정인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곧 민생이고 한반도로 치면 평화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라서 정말로 답답하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복경 비서관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대 개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개혁을 하자면 반대가 상당히 심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반대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성원이 있으면 그걸 돌파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개혁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독일의 3인당 얘기를 하셨죠.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상당히 나라는 좋아졌지만 본인들은 3인당은 결국에는 몇십 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찰국 설치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에 있는 인사관리단 설치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보면은 밀어붙이는 시기였잖아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없었잖아요. 독일에서 노동개혁이 성공했었던 이유는요. 노동자, 기업, 야당을 설득했어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지율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개혁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라는 워딩만 말뿐으로는 상당히 힘든 개혁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전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봐왔던 정치 문법이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여당에서도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죠. 그 의견 전달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걸까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키고 싶어하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사를 했다. 저는 뭐 적절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꾸자니 또 적임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지금은 바꾸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조금 더 나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고요. 연말이나 가야 될까요? 아하. 그래야 인적 쇄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말까지 네.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오늘 또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일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근길 문답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었었고 용산 이전에 어떤 가장 큰 이유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안 하고 검찰총장 시절처럼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해도 뭐 정치인 아니니까라고 이해했던 그 시대는 지난 건데 네. 여전히 그때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출근하시는 길에 나오기 전에 그날의 현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자료 좀 보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예상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짧게 몇 마디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말 실수가 아니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들이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다듬어야죠. 예.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늘 국민 앞에 서는 자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예. 늘 지적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지적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 이것이 바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도어 스태핑 자리가 항상 불편한 자리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기도 하고요. 오늘 그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전에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 답변과는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크죠. 왜냐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랑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부 총질을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본인이 다 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치인이 발언한 내용들을 본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준석 대표 내가 내부 총질한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워했다. 지금 당대표 중에서도 그만뒀는데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나는 관심 없거든. 나는 신경도 안 써.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사실 그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준 것 같아요. 준비된 답변이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했겠죠. 아유, 좀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신경 안 예. 쓴다고 계속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건 참 좀 안타깝다. 본인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었잖아요. 네. 내부 총질. 그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사실관계대로 밝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응도 지금과 뭐 비슷한 기조로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신경을 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해봤던 네. 주기환 수사관이 지금 비대위원으로 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럼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은 당의 비대위원회 회의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난 신경 안 쓰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모순된 상황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서 해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이 속생각은 다르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라도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 저도 책임을 느낀다.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역할이 있다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예. 원론적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이런 말씀인데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들켰는데요. 그리고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말에 일일이 논평 안 한다라는 말씀. 민생에 매진하셨으면 그 수해 피해가 있을 때 집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모습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답변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예. 비대위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발언 수위를 좀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 수위도 네.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 여론전은 어떻게 펼치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와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에게 많이 직접 알릴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원 빨리빨리 많이 가입하세요. 그래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 있죠. 3시부터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데 오늘이야 나올까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나오게 된다면 만약 인용이 된다면은 비대위는 바로 해산되고요. 당은 완전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수습 불가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기각된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처럼 장외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도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책도 거의 집필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다른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폭로 형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준석 대표 너는 전직 당대표였으니까 제발 좀 참어.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돼. 이런 식의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이준석 대표가 퇴로할 수 있는 본인이 좀 자중자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제시를 해야죠. 그냥 협박하듯이 압박하듯이 이런 식의 입 다물라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평가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대위원들 다 보셨죠? 저 비대위는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비대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주기환 비대위원회 임명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실의 6급 뭐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논란의 당사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는 당의 비대위원회도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주호영 대표를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대위원회 윤핵관과 좀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모시긴 좀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놓고 전주의 의원 어땠습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인 했어요. 그 정양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런 주기한 비대위원 마찬가지고요. 권성동 의원, 뭐 성일정 의원이야 당연히 윤핵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대통령에게 장악된 비대위원회다. 본인들이 무슨 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는요 정기국회 끝나야 예산국회 끝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합시다. 이것도 판단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1월 5일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접수를 받으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등록 접수를 예를 들면 12월 10일쯤 예산안이 끝나는 그때 등록을 받으면 이준석 대표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꼼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려고 하는 실무 비대위원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이 관리형 혁신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는데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인물들로 꾸려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앵커님 보시기에 저 비대위원님들 갖고 어떻게 혁신을 하겠어요? 혁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참. 복정미 성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워낙 박하게 말씀하셔서 이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참 국민 눈치 안 보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번 비대위원 꾸리는 과정에서 저는 권성동, 성일종 그 두 분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남으면 의미 없는 비대위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주기환 씨 포함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 눈치를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무시한다.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조차도 무시하는 이러한 비대위 구성 아닌가. 이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대통령 비위 맞추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랑 결이 비슷한데 이게 왜 여론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예견된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번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외부에서 좀 명망가라든지 쓴소리 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나랑 같이 예전에 호흡 맞춰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준비하자라고 성격 규정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들이 좀 괜찮은, 예를 들면 중립적인 의원들이 왜 비대위원회에 안 들어갔느냐? 그건 전당대회죠. 그냥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가 밀고 싶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들어가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무력감에 이런 비대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실수만 하지 말아라. 정말 사고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해 현장 가가지고 말실수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요. 수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 비대위원회의 그 부여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이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시니까 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까지 하면 너무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얻어서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게 예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재신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박수 치죠. 왜냐하면 실권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공천을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의 심기를 거스릴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순종적인 사람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서
당연히 뭐 만장일치로 재신임 얻었을 겁니다. 이걸 예. 가지고 권성동 대표가 나는 사퇴하고자 했으나 재신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좀 뻔뻔하신 거죠. 예. 뻔뻔했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기도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죠.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네. 의원총회 65명이 참석을 했어요.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 좀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재신임에. 그럼 대략 40여 분 정도가 네. 재신임 오케이 좋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15명 중에 30% 조금 넘는 분들이 저와 권성동 원내대표 계속 원내대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거의 뭐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비대위 합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가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논의를 하는데 원내대표가 없으면 누구한테 원내 상황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 때문에 국회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민주당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80조 수정 안건에 대한 비대위원회 회의가 오전부터 열렸고요. 앞서 저희가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은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비대위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당무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될 텐데 예. 그 당무위원회는 현재 그 각 지역위원회 그 시도당이 구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음 지도부에서 그것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충분하게 그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존치시키든 혹은 개정을 하든 내용적인 차이는 없는데 네. 정치적 공방거리가 된 것, 예. 민주당 스스로 자초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현재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리고 북송 어민 문제라든지 서해 공무원 비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전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수사 선상에 놓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는 무리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긍정성 또한 당원들에게 또 어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기왕에 손을 댄 김에 일정 정도 수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장 수장님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준희가 이전에도 한번 결정했던 걸 비대위에서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네. 전준희가 계속 이렇게 전준희 의견에 태클이 걸리는 것도 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좋은 같아요. 모양이 아니죠. 네. 네. 뭐 아무리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지만 전준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비대위와 정치인들과의 사전 정지 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권한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 기구 대 기구의 충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80조였던 건데 그 전당대회 준비위가 이걸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구하기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것을 수정한다고 하면요.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계를 8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고요.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저 조항을 넣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거를 지금 수정하겠다고요? 그러면은 8년 전, 그 이전으로 정치개혁 민주당은 포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치개혁을 하겠다, 정당개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앞으로 민주당은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길게 다뤘고요. 민주당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9분 중에 한 분이 뭐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비대위 중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혁신 있게 할지는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그렇다 해서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호남의 대표성 내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분을 찾았었는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15.9%라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확보한 호남 대표성을 고려해서 주기한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성이 주가여서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과의 친분에 비대위원장과 같은 성씨에 비대위원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지점이 무척이나 많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죠. 박용진 후보가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얼핏 보면 합리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이런 걸 편의주의적인 정치 태도라고 저는 비판을 합니다. 편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치는 현실이다.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또 상인의 현실 감각도 가져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서생의 문제의식을 상인의 현실 감각보다 먼저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판단에 따라 이렇게 원칙을 달리하고 당원 당규를 그때마다 바꿀 거면 당원 당규를 왜 둡니까? 그때 따라 알아서 한다고 하는 한 줄만 남기면 되지요. 또 제 주변에서 박용진 너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 같은 편인데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당대회 중입니다. 이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이야기는 좀 깊이 있게 세게 아프더라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힘 있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게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여유가 있으시니까. 상대의 공격에도 보이는 여유.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확대명 분위기 때문일까요? 대세론 속에 저조한 경선 흥행은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한 걸 성과로 꼽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겠지만 이같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100일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더 진솔한 평가 속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열리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에 직접 참석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기일을 엽니다. 이르면 첫 신문기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문이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하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본인이 가처분 신문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했고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가처분 재판 전망을 묻자 판단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국민의힘과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시작됩니다.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뭐 이론적으로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사실이 필요한 게 신문이 오늘 종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신문기를 한 차례 더 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오늘 나올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것이고 신문이 오늘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 공방이 필요하다면은 서면을 제출을 받아주겠다라면서 뭐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라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까지 심리나
심문위는 종결됐지만 그 서류까지는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은 그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신문도 오늘 종결되고 서면도 추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총회 결의, 뭐 집회 개최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급박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개최됐는데 그걸 오늘 결정해서 막아야 된다. 그럼 오늘 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해야 되는 어떤 구분점이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추가 서면도 받고 조금 이제 여유를 둘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양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한쪽 측면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비대위가 지금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비대위는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마련이니까 1년의 과정이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염두에 둔다면 결정을 최대한 좀 빨리 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정을 조금씩 미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도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좀 예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사실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 회의가 보통 열리거든요. 네. 그 아마 비대위 회의가 열리면 뭐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좀 빨리 결정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이제 일단의 구분점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6개월 어차피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비대위가 많은 결정을 한 다음에 인용한다면 그건 사법부에서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혼란을 더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비대위 회의를 어떤 구분점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해야겠다 이렇게 쫓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도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그 지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지위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만 나가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신도 이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출석해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면서 번갈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왔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변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뒷말이 결정에 대해서 약간 그렇네요.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고 이거는 어떤 거랑 좀 빗대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한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5시간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방을 벌리게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판은 필요한 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추진 과정은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그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게 당사자 의뢰인에게 빙의 돼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나 이런 걸 그대로 제가 흡수를 해가지고 법리적인 거랑 엮어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추궁이나 반박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만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재판을 위해서도 이 가처분 신문 기일을 위해서도 득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직접 내가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의 의미로 아마 직접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요. 최고위원회 사퇴와 비상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면 사퇴가 된 것인데 왜 그 이후에 전국 상임위를 소집할 때 의결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이 무효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일련의 절차는 다 무효 내지 부존재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 다투고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의견을 물을 때 왜 ARS 방식으로 했느냐. 그
정당법에 의하면은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대리인에 의한 표결이나 그런 뭐 이제 간접적인 방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RS 방식이 그거에서 금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법 부분을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설명을 보면요. 사퇴 의사만 표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직의 의사라는 건 일단 우리 흔히 아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사직서 낼 때 사직의 의사 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문서에 사직서를 내고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까지 거쳐야지 법률적으로 효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정당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지 아마 선례도 충분히 따질 것이긴 한데 그건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고 실질적인 행정적인 처리는 그곳에서도 서류에 의해서 수리되는 절차,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한 옥신각신으로서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 의사 표명은 정치적인 선언을 했던 것뿐이고 정당에 직접 그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효력이 살아있다. 이건 이제 일반 회사나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적용되는 일반 법리를 정당이 이제 정치적인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의 근거는 있지만 정당에서 이런 사안이 다뤄졌던 적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마 일반적인 이런 사직에 관한 과정들 판례를 많이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은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의결 이후에 열린 상임 정국위가 이걸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설명인 거잖아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굉장히 좁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다투는 게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추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부당하다, 정치적으로 뭐 당원의 선택에 의한 대표를 끌어내는 말이다. 이게 정치 투쟁적인 성격을 갖다가 지금 와서는 이준석 대표도 절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쟁점이 두 가지다라면서 얘기했던 것도 절차에 대한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당은 헌법상의 조직으로서 헌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쉽게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의사가 모이게끔 하는 그 룰, 규정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깨지면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절차에서 한 고리가 깨지면 그 이후의 고리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다 그 이후의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법리 자체가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절차적 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고 그리고 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법리가 있긴 있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자에 대한 문제, 하자의 치유에 대한 문제로 만약에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준비는 다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근거가 판례가 다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만 했다 뿐이지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됐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 그 기업체에서의 사직과 밑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5명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뭐 3명 정도가 임기가 끝나고 사퇴하고 이래서 뭐 2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사회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임기가 만료된 마지막 이사부터 긴급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임기가 살아있는 걸로 쳐주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이사가 선임돼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 조직이 아예 운영이 마비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도 사퇴서를 해서 수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 최고위원회도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 기업체나 그 조직에서의 이사회 같은 그런 법리가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족수가 미달되는 그런 상황을 주장한다면 그때는 정족수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임기가 살아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그 법리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하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소집된 전국 상임위에서 이 소집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마지막 하자 치유에 대해서도 법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징계 절차에서 이건 굉장히 이제 형사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뭐 미리 사전 통지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리면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뭐 이사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일수가 모자랐는데 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안건을 제대로 알고 모여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단계에 걸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적 하자에서 하자 치유까지 넘어가면 그 인정되는 폭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갈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최고위원 사퇴와 비대위 구성까지의 과정을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설명만 들으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조금 불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신청인 쪽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가 무슨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헌법상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8조의 정당이 그 존립에 대한 근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정당의 자율성이 그 조항 헌법 규정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판례 자체가 아예 정당의 결정이라는 것은 당헌과 당규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 라는 판례 기준을 아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 우리 그런 일반적인 단체에서 벌어질 때에는 위법하냐, 뭐 타당성을 잃었느냐 이거 가지고 효력을 뒤집는 경우들이 가능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판례에서 정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율성이 헌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반된 게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됐냐,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느냐 이렇게 기준을 한 단계 허들을 굉장히 높여놓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헌들을 높여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반된다는 것과 중대하게 위반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위법들은 이미 정리가 됐지 않느냐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내용은 이런 그 법리를 반영해가지고 하는 말들이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 SNS에 뭐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도 다 치유된 걸로 보이고 정리된 걸로 보는데 가처분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법률가고 지금 20몇 년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둔 발언들로 보입니다. 이게 가처분 내고 항고는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1, 2, 3심 개념처럼 신청인 쪽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항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다 재항고가 가능하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반대편에서는 이제 항고 재항고가 아니라 가처분에 대한 이의 내지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당법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정당법 32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할 수 없다. 이거는 표면상으로만 보면 ARS를 통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당법의 규정은 대리인이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ARS라는 거는 ARS 방식에 의해서 본인에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끼리 비대면이다 뿐이지 본인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한 대리 뭐 의표결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도 ARS 방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원 개정에서도 ARS 방식이 뭐 여러 차례 사용이 됐다라는 선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주장이 아니라 어떤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ARS 방식이 과연 대리 투표나 이런 방식으로 이 정당법이 위배된 걸로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이전에 ARS 방식이 본인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정당 내에서 충분히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라는 선례는 굉장히 좀 깊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이나 정당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ARS 방식이 여태까지 유효하게 쓰였다면 중대하게 위반됐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가 있죠. 오늘 심리가 오늘 있고요. 오늘 결정이 날지 아니면 다음에 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쩡하게 작동하던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면서 폭발했다는 소식, 지난달 저희 YTN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삼성 세탁기의 유리문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빨래를 넣고 돌리던 세탁기 유리문이 갑자기 깨졌다고요? 네, 지난 8일 낮 12시 반쯤 서울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빨래를 돌리던 드럼 세탁기에서 펑 소리가 난 뒤 강화 유리로 된 세탁기 문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데요. 다행히 세탁기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피해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부르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삼성 세탁기가 작동하던 중 유리문이 깨지는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런 일이 서울 노원구에서만 2-3건 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현금 보상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네, 지난달 인천에서 삼성 세탁기가 소리를 내면서 폭발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고는 당시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네, 저희 YTN은 지난달 인천 강화도에서 작동 중이던 세탁기 내부가 폭발한 사고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세탁기에 방수포를 넣고 돌린 게 폭발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세탁기에는 방수성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으면 탈수 중 이상 진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방수포를 넣지 않았는데도 세탁기가 터졌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고 YTN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릉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세탁기에 방수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즉, 문제 원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탁기 유리문이 깨진 게 세탁물과는 무관하다는 건데 멀쩡하던 세탁기 유리문이 깨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유리문과 세탁기 프레임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생긴 문제 같다고 밝혔습니다. 접착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접착 과정에서 이물질이 달라붙어 접착력이 약해졌다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세탁기 특성상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조사 측이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세탁기라는 게 진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진동에 견딜 만한 외부 부착물들을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처럼 그런 유리를 채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문제가 같은 모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삼성전자 측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드럼 세탁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맞지만 특정 모델에서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공통점도 있는데요. 서울 공릉동에서의 유리문 깨짐 사고, 그리고 인천 강화도에서의 세탁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모델 모두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이었습니다. 모두 건조기와 같이 위아래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세탁기가 건조기 아래에 있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스포크 그랑데 AI가 건조기와 쌍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며 건조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삼성전자 측은 리콜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삼성전자 측은 일부 제품에서 단순한 접착 불량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리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유리문을 바꿔주고 원하는 고객들에겐 무료 사전 점검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날카로운 파편이 튀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 리콜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해 입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탓에 임대주택으로 젊은 층들이 몰리고 있는데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최장 10년인 거주 기간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 6월 예비 입주자 20가구 모집에 1,7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당장 입주 가능한 게 5가구이니 경쟁률이 348대 1에 달하는 셈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9천여만 원에 월세 52만 원입니다. 지난 6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달 초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5만 원에 거래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신청자 가운데 40%가 만 20살부터 39살까지인 2030 세대였습니다. 최근 모집을 진행한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지원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인해 2030 세대의 신청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75% 아래로 책정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2030 세대에게 인기입니다. 청년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인데 경쟁률이 600대 1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에게 시세 50% 수준 임대료만 받는 매입 임대주택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2차 모집 때 서울 263가구 모집에 2만 6천여 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3월 1차 모집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길게는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임대주택 장점으로 꼽힙니다. 임대료는 민간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치 못한 2030 세대들에게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민간주택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면서 임대주택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무역경제 범죄 규모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3조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관세 포탈과 밀수가 5,400억 원, 원산지 허위 표시는 2,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0%,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83.2kg이 적발돼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낙태약과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한 범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1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환자들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환자는 653명으로 브로커 소개를 받아 방문한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한방약을 처방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가 보험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한방약을 보험금으로 살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며 보험 사기를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한의원과 브로커 조직은 최근 보험 사기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사실과 다른 진단서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에게도 보험 사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한 차례 미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결국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정례적인 시험 발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을 뿜으며 지하로부터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거리 9,600km에 시속 24,000km 속도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3입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가 핵 준비 태세와 억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diness of the U.S. nuclear forces and provide confidence in the leth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nuclear deterrent.
당초 미니트맨 3는 8월 초에 시험 발사 예정이었지만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연기됐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방문에 강력 반발하며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자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도 통상적인 시험 발사로 이미 과거 300차례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Helps validate the reliability of the nuclear umbrella our allies and partners rely on. 미국은 앞서 4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염려해 한 차례 연기한 ICBM 발사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미일 3국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미사일 추적 훈련에도 반발한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시험 발사라는 미국 측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올라서고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7,400억 달러, 우리 돈 910조 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긴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전기차 업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미 지역과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등 다른 전기차 업계도 배터리와 원자재 조달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내 판매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이 다소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31.2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머무르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또한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이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 예보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호우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